안녕하세요. 우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름 휴가차 남친 집에 놀러 갔다가 밭일만 죽도록 시키고 더위 먹고 절도 직전에 탈출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남친과 헤어진 사연입니다. 남친 집에 놀러 갔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제 남친은 5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하늘 같은 선배였는데요. 후배들한테 꽤 인기가 많았어요.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아무튼 잘나 보여서 내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사귀었어도 한 번도 남친 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친 어머니와는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를 아예 며느리로 여기고 계시더군요. 남친에게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듯 얼굴 보고 싶다고 놀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남친 어머니께서 옥수수랑 감자랑 그리고 호박을 저희 집으로 박스채 여러 번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었는데 챙겨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자기 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남친 어머님이 자꾸 저를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성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도 드리고 놀다가 오자고 했습니다. 남친 집은 큰 시냇가를 사이에 둔 아주 경치 좋은 곳이라며 자꾸 가자고 보탰습니다. 입이 시어머니를 뵙는 거라서 조금 망설였지만 언젠가는 배워야 할 분이라서 여름 휴가 겸 해서 남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친 말로는 시골집이라도 새로 개량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지내기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시골집에서 혼자 농사 지으시면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님이 남친이 중학교 다닐 때에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친 어머님이 혼자서 농사지어서 남친과 남친 여동생을 키워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남친 어머님에 대한 남다른 애틋한 감정이 있더군요. 3박 4일 정도 지내다 오자고 하면서 아마도 동네 경치가 무척 좋아서 더 있다가 오고 싶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원한 냇가에 몸도 담글 테니 수영복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시골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낭만적인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남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 차를 타고 갔는데 읍내에 도착하더니 마트에서 장을 보자고 하더군요. 소고기와 삼겹살과 찌개용 돼지고기를 넉넉히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웬 막걸리와 사이다를 엄청 사쟁겼어요. 사이다는 남친 어머니가 막걸리와 섞어서 마시는 걸 좋아하셔서 산 거고 그 많은 막걸리는 동네 어르신 인사드릴 때 선물로 드리려고 산 거라고 했어요. 수박도 동네 어르신께 대접하려고 산 거라더군요. 아니 무슨 동네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어요. 남친이 말하기를 시골은 도시와는 다르게 마을 단위라서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다 퍼진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우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라서 한가족처럼 지내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공손히 잘하고 옷도 단정히 입어야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사실 시원한 민소매 린넨 브라우스에 시원한 통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남친이 그 옷차림으로 자기 시골집에 가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름 휴가 가는 기분 좀 내려고 했는데 마치 선보러 가는 입장이 돼버린 것 같아서 떨떠름하더군요. 남친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주문하는 것이 많은지 조금 짜증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친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은 충분히 말 나올 소지가 있겠다 싶었어요. 꽤나 깊숙이 들어갔는데 정말 경치가 수려하고 그림 같은 풍경들이 펼쳐지더군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낭만적인 전경이라서 살짝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시내가가 있다니 더할 나위 없었죠. 동네가 아담하니 아주 소박하고 깨끗했어요.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 큰 정자까지 아주 이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연거푸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멘트로 포장된 길에 막다른 곳이 남친 집인듯 대문을 활짝 열어준 곳으로 남친 차가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남친 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남친 어머님을 처음 뵈었어요. 농사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저희 엄마뻘 연배이신데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도 없으셨고 햇빛에 얼마나 많이 탔는지 새까맣고 손과 얼굴에 주름이 많으셨어요. 인사를 드리는 저를 정말 이쁜 처자가 왔다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얼음물에 탄 미숫가루를 한 컵 타서 주셨습니다. 집은 꽤 넓더군요. 마당까지 안으로 차를 주차하고도 넉넉했으니까요. 집은 정말 새 집이었고 깔끔하게 지어졌는데 그 넓은 마당을 모두 시멘트로 덮어 있었어요. 그 마당에서 반사되는 빛과 열 때문에 얼굴이 단번에 화끈거리며 뜨겁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당이 잔디밭이었다면 얼마나 주변과 잘 어울리고 이뻤을까 하고 잠시 생각했었네요. 남친 어머니 혼자서 집을 관리했기 때문에 마당을 시멘트로 도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큰 대나무 평상이 2개나 있었어요. 벌레와 모기만 아니라면 저녁에 누워서 별을 쳐다보면서 넷플릭스 영화 한 편 보면 참 시원하니 좋겠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남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넓은 거실에 현대식 주방에 딱 필요할 만큼의 가구만 있는 아주 소박하고 깔끔해서 무척 마음에 들더군요. 거기에다가 시원한 에어컨까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께서 시골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몸빼바지를 주셨어요. 입으시던 것 준 것이 아니라면서 장날에 저에게 편하게 집에서 입히려고 사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친도 집에 오면 늘 몸빼바지를 입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함께 몸빼바지 입고서 셀카 사진도 몇 컷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이 따로 식사 준비하실까 봐서 점심은 먹고 들어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따로 음식 준비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저녁이 되기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토종닭 백숙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키우시던 토종닭을 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닭 요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해주신다는데 싫다고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친이 토종닭 구경시켜준다면서 남친 집 뒷마당에 넓게 우리를 쳐놓고 키우는 토종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크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도망다니는 닭들을 하나씩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온 삼겹살 먹어요. 닭들 불쌍하니까 그냥 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로 동네 분들이 다 오기로 했다. 삼겹살로는 어림도 없어. 오랜만에 백숙해서 나눠 먹어야 배부르지. 너는 그냥 마당에 가마솥에 불이 잘 타는지나 보고만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남친에게 키우던 닭을 꼭 저렇게 요리해서 먹어야 하는 거냐고 하면서 남친 어머니를 말리라고 했어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토종닭을 처음 본 저는 토종닭에게 말도 건네고 눈도 마주치고 했었는데 저녁 식탁에 오른다니 비위가 상했습니다. 남친은 참 웃기다면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남친 어머니와 손발이 척척 맞아가며
닭을 잡아서 손질해 나갔습니다. 아, 정말 여기 온 걸 후회했어요.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광경도 보지 않았을 텐데. 정말 남친과 남친 어머님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이 싫었고,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마솥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니 더더욱이 싫었습니다. 닭백숙을 그 큰 가마솥에 한가득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장작불에 불 지피며 오랫동안 있자니 진이 빠지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오신다면서 남친 어머님의 손이 빨라지셨어요. 남친에게 옆집에 가서 겨자상을 하나 더 빌려오라고 하고 겉절이를 만드신다면서 제게 양념통 심부름을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남친 어머님을 찾아뵌 것 뿐이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동네에 다 소문을 내셔서 며느리가 왔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킨다고 잔치를 벌이신 거였어요.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장작불 떼고 있다가 남친 어머니가 부르시면 달려가서 심부름하고 다시 불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남친은 찹쌀떡을 찍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실에 겨자상 4개를 놓고 남친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밑반찬 가져다 놓고 남친이 찐 찹쌀떡을 콩고물에 묻혀서 접시에 놓고 설거지가 쌓이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처음엔 남친 어머님이 며느리 자랑을 하시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 했습니다. 남친도 별 불만이 없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이곳의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남친 어머니를 뵈러 온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남친이나 남친 어머니는 여기에 처음 온 저보다도 동네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도 자리가 부족해서 평상과 마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온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백숙을 드셨어요. 막상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남친 어머니는 동네 분들과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남친과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밤늦도록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두고서 남친 어머니는 술에 취한 채 그냥 마당 평상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남친은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함께 설거지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친이 나서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함께 했습니다. 이게 웬 고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친과 함께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끝내니 자정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한참 맛있게 자고 있는 저를 남친 어머님이 깨웠어요. 젠즉 날이 밝아졌는데 곤히 자고 있어서 이제 깨우신다면서 날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상추와 고추 뜯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시각을 보니 아침 7시였어요. 그렇잖아도 곤히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개 짖는 소리와 고양이가 싸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살짝 잠을 설쳤다가 자는 터라 한참 맛있게 자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가 고온히 자고 있어서 한참 동안이나 깨우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날이 밝았으니 일어나서 밭에 함께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고추도 지금 따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온 김에 한가득 따서 저희 집에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너무 무거워서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남친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는데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챙이 큰 모자를 쓰고 남친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남친은 그때까지도 자고 있는 듯 기척이 없었고요. 큰 바구리를 들고 앞장서시는 남친 어머니를 따라서 한참을 갔더니 남친 어머니가 말씀하신 밭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먼저 상추를 따라고 하시고는 바쁘게 고추를 따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상추를 땄습니다. 엄청 상추가 많더라고요. 가져온 큰 소쿠리에 상추가 한가득이 되자 남친 어머님께 다 땄다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상추밭으로 한번 가시더니 경악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냐? 상추를 다 버려놨네. 이걸 어째? 세상에 너는 상추를 딸 줄도 모르니? 하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었죠. 미연아, 상추 딸 줄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아주 상추밭을 버려놓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하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어제 남친 어머니 심부름을 실수했어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시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셨는데 무슨 큰 사건이나 난 것 마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얼른 상추밭으로 달려갔더니 남친 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고 영문을 몰라서 여쭙더니 넌 이거 보고도 모르겠다는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상추를 열심히 따기만 했는데 어땠다는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설마 네 상추를 못 뗄 줄은 내가 생각이라도 했겠니? 이런 거는 가르쳐줘야 하는 거였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꺼비 눈마냥 끔뻑끔뻑하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자 남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상추대만 남겨놓고 싹 다 뽑아버리면 상추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아래쪽 여린 잎은 놔두고 위쪽 상추잎을 뜯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친 어머니께 처음 상추잎을 뜯어보는 거라서 몰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서 해야지 상추밭을 다 망쳐놨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기가 차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상추밭이면 미리 가르쳐주지 그러셨어요?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실수라도 한 줄 알겠네. 남친 어머니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서 농사에 집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이 정색을 하고 화를 내셔서 저는 굉장히 무안하고 언짢았어요. 그래도 고추 따는 것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고추 따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니 이왕 한 김에 다 따서 가자고 했습니다. 고추 다 따서 저희 집에도 보내고 친척들끼리도 나눠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휴가차 온 거라고요. 밭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등짝에 쏟아지는 햇빛도 점차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고추밭에 고추가 왜 이렇게도 많이 열려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고 따도 그 넓은 고추밭에 고추를 다 딸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때마침 남친이 어디냐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고추밭에 있으니까 얼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금방 고추밭으로 찾아왔어요. 얼음물을 마시니까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모습을 보더니 남친이 남친 어머니에게 그만 가자고 더위 먹겠다고 했는데 이왕 한 김에 더 하다 가신다면서 힘들면 먼저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남친도 어머니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내려가라고 하더군요. 아침도 안 먹었으니 아침 겸 점심 준비하라는 핑계를 대는 눈치였어요. 저는 뭘 하든지 그 고추밭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적당히 먹을 것만 따면 되는 것을 남친 어머니는 유독 그날 고추를 다 따고야 말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터덜터덜 고추밭에서 열먹은 얼굴로 내려오면서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이렇게 밭에서 고추 따면서 보내다니 참 그렇더군요. 에어컨 켜고 시원한 바람 쐬니까 좀 살 것 같았습니다. 남친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잠깐 동안인데도 고추 따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혼자서 농사 지으면서 자식을 키우셨나 싶었어요. 따온 상추를 씻고 삼겹살을 구웠어요. 상차려 놓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고추 따던 일을 그만두고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밭에 물을 대줘야 한다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밭으로 다시 나가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밥상도 치우고 남친 집 청소도 하면서 상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돌아온 남친은 샤워한다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이웃집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상추밭에 누가 그렇게 볼썽 사납게 싹쓸이 해버렸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다시 생각난 듯이 성질내면 내뱉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상추밭을 그 모양을 만들었지 뭐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네요. 살다가 그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저를 앞에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어색한 웃음만 지으면서 자꾸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전 이 집 며느리 아직 아니거든요. 상당히 우리 며느리란 말이 거슬렸어요. 어제부터 누적되어 피로가 싹 다 밀려오면서 자리에 눕고 싶었는데 아니 글쎄 또 중천에 뜬 해가 많이 졌다면서 깻잎 뜯으러 가자고 보채셨어요. 깻잎이 흐드러지게 많으니 깻잎 따서 김치에 담아 먹자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온 김에 많이 담아서 이웃과 나눠도 먹고 저희 집에도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쉬실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그만 좀 쉬자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후가 되니 너무 피로가 누적되어서 한숨을 푹 자고 나면 개운하겠는데 쉴 틈을 주지 않더군요. 남친은 밭에 물 대느라고 고생했으니 쉬고 있고 저랑 함께 가서 깻잎 열심히 따면 오늘 안으로 깻잎김치 담아 먹을 수 있다면서 서두르라고 다그쳤습니다. 남친은 몇 번 만류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어컨 바람 앞에서 낮잠을 자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어디서 구했는지 큰 박스를 2개씩이나 구해서 깻잎 따러 갈 준비를 하고 저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남친 어머니는 나이도 드신 분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는지 사뿐사뿐히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오전에 갔었던 고추밭 옆에 깻잎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어 보였어요. 이걸 전부 따야 한다니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저를 등지고 열심히 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한낮이 지났다 해도 떼약볕이 따가운데 벌겋게 더위 먹어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심했습니다. 이러다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등지고 서서 깻잎 따고 있는 남친 어머니 모르게 조용히 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친 어머니는 눈치를 못 채더군요. 남친 집에 내려갔더니 남친은 낮잠을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 챙겨서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친 집을 도망치듯이 나와버렸습니다. 미리 불러놓은 콜택시를 타고서 바로 읍내로 와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얼마나 몸이 피곤했던지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깐이었지만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친한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여름 휴가를 개고생하면서 잘 보냈다. 네 어머니께는 상추 잘 따고 일 잘하는 며느리 얻으시라고 전해드려라. 그런 후에 저는 남친의 연락에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말로 진을 빼기도 싫었어요. 저를 배려하지 못한 남친과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 친어머니 추도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우울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18년이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친모로 알고 자랐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생모이신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의 집안은 조상 태대로 땅을 많이 가진 만석군 집안입니다. 지금도 남편의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 고향을 언급하면 모두들 알아차릴 테니 말하진 않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자여서 시아버지 시중 드는 몸종과 머슴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사시고 계시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고 재산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매번 떨어지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의 어머님인 시할머니께서 딸을 내리 셋을 낳고 기다리던 아들이 시아버지였다고 해요. 아들이 하나라고 귀하게 시어머니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지금 남편의 생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인지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 생모는 옛날 분들과는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생모는 부잣집에 십 간다고 엄청 주변에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의 처녀가 소중하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좋아한대서 마지못해 시킨 혼인을 시할머니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시할머니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양에 차지도 않는 한 여자한테 빠져있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한테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단지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 본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신혼 때인데도 일부러 며느리 남편 생모를 밤 늦게까지 집안일 시키고 새벽부터 방 앞에서 기침하며 일어나라고 깨웠답니다. 자기 아들인 새신랑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곳간으로 끌고 가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귀한 아들 꼬시고 있다고 쥐어받고 수시로 때렸다고 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끝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들 부부방이 불이 꺼진 후 한참 뒤에 몰래 건너와서 방 앞에서 지키고 있기도 했다네요. 헛기침을 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인 시아버지가 시할머니한테 밤늦게 안 주무시고 뭐 하시냐고 모안을 주니까 그 다음날 며느리를 데려다 머리채 잡고 흔들며 자기 아들 혼을 빼놓은 불효운년이라며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능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인 시아버지와 남편인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머리 쥐어박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간섭하면서 죽도록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몸종보다 더 못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해요. 종년보다 더 못하게 일을 시켰고 매번 하는 말이 니년이 힘들면 도망 안 가고 배기겠니? 하면서 힘들면 도망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임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시할머니한테도 대들고 싸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 생모가 첫 임신을 하게 되자 별 이유를 다 들어 강제로 각방을 쓰게 했고 일부러 시아버지가 술집에 드나들도록 유도했다네요. 그리고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들인 시아버지 곁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시키려고 항아리에 물 길어 나르게 하고 배도 걷어차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켰다네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줄은 몰랐었다고 해요.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그렇게 둘 사이를 방해해도 첫아이는 유산되지 않고 딸을 순산했다고 합니다. 딸을 낳았는데도 시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시할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크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둘째인 지금의 남편을 낳았을 때는 시할머니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자기도 남편한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욱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아서인지 시할아버지가 어떠한 집안일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하셨다고 해요. 귀한 손주 잘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시할머니가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키게 했답니다. 시할머니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며느리인 남편 친모를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네 부부를 이간질 시키려 해도 아들네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았고 시할아버지도 대놓고 아들 낳은 며느리를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들인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시할아버지의 시할머니에 대한 무관심의 무게는 더욱 크게만 느껴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보름 동안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 몸종들을 시켜서 집에 있는 머슴과 정분이 났다는 말을 시할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했답니다. 엄청 화가 난 시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랑 함께 며느리 방을 지켜보니 머슴이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할아버지를 마주치자 머슴이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시할머니가 종려놈들 모두에게 돈을 쥐어주고서 함께 작당을 한 거라네요. 물론 머슴놈도 시할머니한테 돈 받고 시간 맞춰서 연기를 하고 도망쳤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준 사람도 없었고 바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3살 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지금의 새어머니를 친모를 만나기 전까지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해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는 그 머슴과 바람나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다네요. 다른 몸종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고요. 친정 동네까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남편 생모는 친정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후손이 사는 집에 할머니는 장님이고 어린애들은 5이나 되는데 주인 양반은 양반임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 집 안주인은 사별했다는데 애들 5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애들 밥 하나 챙겨서 먹일 줄 모르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애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호통치고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다고 집안일도 시키고 밥도 해서 먹였다네요. 자살이고 뭐고 남편 생모가 밥해서 먹이지 않으면 애들 5과 할머니와 선비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했다네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젊은 선비 양반은 정말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무능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양반에게 호미를 쥐어주며 뻘에서 굴을 채취하게 하고 남편 생모가 그 채취한 굴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어린애들을 굶지 않게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셨고 지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끔찍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 생모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바람나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 시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을 때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 생모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서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부터 쫓겨난 사연을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다네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노라며 틀림없이 모함 받았을 거라고 해서 나중에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당시엔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생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다만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강제로 쫓겨났던 남편 생모는 지금의 시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얼굴만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직도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가 믿어주니 조금의 위로는 되더랍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을 묻어두고 남편 생모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5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가세가 기울던 양반 집안을 굴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밭들 사고 도시로 5 애들을 모두 학교 보내고 모두 결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장님이었던 할머니도 잘 모시다가 보내드렸고 남편이 된 선비 양반도 암으로 떠나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위안 말기 판정이 나자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 남편 생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생모가 지금의 시어머니가 친모임을 믿도록 따로 생모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그리고 손희 신우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어떻게 그 세월들을 이겨내고 사셨는지 참 불쌍하신 분이다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너네들의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다 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도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게 억울함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6개월 선고를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고향집에 가고 싶으시다셔서 시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고향집에 요양하러 내려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들 손잡고 시아버지랑 함께 뵈러 가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 들었던 남편의 생모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아니었던가요? 55세 젊은 나이에 가난 말기 환자임에도 피부는 하얗고 주름 하나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고 해요. 저와 남편이 어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니 얼마나 오시던지 그냥 계속 와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다고 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오셨습니다. 남편 생모는 계속 시아버지한테 지나간 일이지만 죽기 전에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다시며 나는 절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끄덕이시며 아닌 거 안다며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말기 간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이 말씀하셨고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우시면서도 가다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속임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얼마나 쌓였으면 쩔어질까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모두들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고향집에 남아서 계속 남편 생모의 병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남편 생모께서는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며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2달 있다가 모두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생모의 유언에 따라 남편 생모 장남의 양해를 얻어서 함께 상주석에 자리했고 시아버지 성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모 제사는 저희가 직접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2달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2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일과 육아 병행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사실 승진 서열에서 2번이나 밀리다 보니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진 것도 한몫했었죠. 나름 슈퍼우먼처럼 직장일도 육아도 완벽히 해내리라 맘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퇴사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한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침마다 출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죽어라 달려온 나를 위한 보상과 내 인생의 휴지기를 두자는 의미에서 퇴사했었습니다. 퇴사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친대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깨우고 씻기는 것 확인하고 아침거리 챙겨주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헐레벌떡 주차장에 뛰어나가고 오늘은 제발 길이 막히지 않기를 직통 파란불이길 바라면서 마음 졸이기 등 지각하지 않으려고 회사에 도착하고서도 냅다 달려서 출근 체크하기, 화장하기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늘어지게 아침 TV도 시청하면서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세상에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늘 사람 속에 치여산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 집에만 콕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13kg나 체중이 증가했는데 멍청한 저만 몰랐더라고요. 마냥 처녀 같은 아줌마일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겁니다. 퇴사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 추도일이었어요. 퇴사 후로 처음 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네 하면서 건강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고 하길래 말 그대로 얼굴이 혈색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따라오는 남편한테는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남편이 살이 빠졌는데 나를 아래 위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우리 형님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아니 동생 집에 있으면서 내 동생 밥 안 차려주나?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였어요. 마침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시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도 남편 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도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말씀도 참 제가 설마하니 남편 밥도 안 차려주겠어요? 주영이 아빠는 원래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남이 들으면 마누라가 밥 안 먹여서 살이 빠진 줄 알겠네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네 색시는 이렇게 달덩이 같은데 너는 이게 뭐냐? 삐쩍 말라갖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속으로 빈정이 상했지만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손안에 시누이가 쪼르르 나오더니 기름 붓네요. 올케 언니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졌어? 완전 보기 좋네. 회사 안 다니니까 편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오빠는 해도 해도 너무했네. 오늘 온 김에 몸보신 좀 해야지.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몸으로 되겠어? 하면서 형님, 시어머니, 손아래 시누이가 계속해서 남편이 너무 말랐다며 하고 혀까지 차면서 속상히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들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장가 가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네 어쩌네 한다더만 주영이 애비는 갈수록 살이 빠지니 원. 야,
주영이 엄마야, 너네 친정엄마는 사위 보약 해 먹이지도 않으신다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보약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들은 사위 고생한다고 원래 친정어머니가 다 보약이다 뭐다 해먹인다는데 못 얻어먹은 것 같다시며 이젠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등골 빠지게 생겼다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계속 잔소리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아래 손이 시누이한테 언니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 좀 빼. 언니 시어머니가 엄마 욕하겠네. 언니만 살이 띠룩띠룩 쪘다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한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요새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남편이 살 빠지는 게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못해서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잘해 먹인다고 했어요. 애들도 잘 먹고 주영이 아빠도 해준 밥 잘 먹는데 살이 안 찐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뒷목 잡고 넘어지겠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주영이 아비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네랑 애들은 토실토실한데 올 아들만 삐쩍 말랐잖아. 속상해 죽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아래 시누이가 저보고 도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니까 엄청 편한가 보다고 건강해서 보기 좋네 하고 또다시 빈정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는 형님한테는 언니는 살 좀 빼. 여자가 살찌면 욕 얻어먹네. 하는 거였어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내가 살이 찌고 오빠가 살이 안 쪄서 불만이나 이건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보약? 내가 조용히 아빠 보모야 뭐야. 손발이 잘렸어. 병신이야. 밥 떠먹여주게.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주영이 아빠보다 밥 잘 처먹고 일 안 하고 놀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수영장 헬스에 요가에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해서 꼭 살 빼가지고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남편에게 얘들 잘 챙기라고 하고 휑 하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추도식이고 뭐고 완전 열불나서 잠깐이라도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아버지 추도일인데 뭐 어쨌다고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성질나서 그랬습니다. 왜 네가 살 빠진 걸 며느리 탓하냐고. 사실 네가 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살찐 게 꼴보기 싫어서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고 날씬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살찌고 볼품 없어지니까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서 찾아뵈러 온다고 큰소리 쳤으니 전 그때부터 다이어트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더니 13kg가 쪘던 겁니다. 오마이갓. 이 정도로 체중이 많이 증가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회사 그만둔 것도 얄미운데 돼지 같은 몰골로 나타났으니 완전 우습게 본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청 자존심이 상해서 굳은 결심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수영장 등록하고 요가하고 줌바 댄스도 등록했습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대에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에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닥달하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서 바로 부동산 실무교육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추도식도 치르지 않고 성질내고 나가버린 후로 시집 식구들이 따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살을 빼서 찾아뵙겠다고 큰소리치고 나간 터라
1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혼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때로부터 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1년을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음 지금도 펑퍼짐한 아줌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예전에 가벼워진 몸매와 자격증을 하나 들고 있으니 무척 뿌듯합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서 수영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은 찌진 않았지만 근육이 많이 생겨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폭발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머리 조아리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시켜서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도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통삼겹으로 준비해갔어요.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는 세상에 별일을 타보겠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1년 동안 남보듯 하며 왕래도 하지 않던 올케가 온다고 한다니 하며 놀라워했다네요. 1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첫마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드렸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덜 처먹고 해서 다시 날씬해졌다고 빙그르르 돌면서 자랑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시면서 엄청 이뻐졌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영이 아빠 살 찌우는 데는 실패했어도 근육 찌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불효 며느리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교 섞게 말씀드렸더니 살보다 근육이지 하시면서 잘했다며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셔서 정말 유쾌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자랑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땄냐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뒤늦게 시댁으로 온 형님도 날씬하고 더 예뻐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 어렵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동차 합격했으니 축하 파티 하자고 하셔서 그 옛날 일은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쌩콩한 우리 아가씨도 머쓱해하면서 올케한테 미안했다며 다시는 버르장머리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뭐 덕분에 살도 잘 빼고 자격증도 따고 했으니 서로서로 용서하자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착한 올케나 며느리는 못되니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살자고 하면서 고기쌈 싸서 남편 입에 보란듯이 계속 처먹였더니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아가씨가 나서서 서로 저에게 고기쌈 싸주면서 올케도 먹으라고 난리네요. 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먹고 어떻게든 지영이 아빠를 살찌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니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네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가니 정말 가족같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형님도 저처럼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겠다고 당장 수영장 등록한다고 하시네요. 형님께 화이팅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과하신 우리네 어머님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어머님 이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드님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먹일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사연 제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열불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돈은 아들 돈이고 며느리 돈도 아들 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말로만 회사 다니느라 고생한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 하고 맘에도 없는 립 서비스만 늘어놓으면서
세상에도 자기 같은 시험니 없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입지를 다지기도 하고 회사 프로모션 중에 대학원 진학 지원 정책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잘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부러 시댁에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그러려고 생각지도 않았네요.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에 대학원에 갔어요. 보통 강의가 10시 가까이에서 끝납니다. 아이들은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고 3학년 아들이 있는데 다 커서 알아서 할 나이고요. 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원 다니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 주셨는데 올 애들이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셔서 늦게 온다고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바꿔달라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하네요. 왜 자기 몰래 숨기면서 대학원에 다니냐고요. 왜 진즉 대학원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랬으면 어떻게든 못 다니게 했을 텐데 그러냐면서 남편을 혼내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숨겼다고 혼자서 우기시더래요. 시어머니는 참 이상하신 게 제가 대학원을 몰래 다닌다고 착각을 하셨어요. 참 멀척이 없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을 붙들고 신랑이 하기 싫었네요. 그랬더니 주말에 집에 찾아오셔서는 대학원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안 다니는 대학원에 못하러 다니라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돈지랄 하려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권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승진 때 가점도 있으니 좋은 점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저목저목하니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들 돈 써서 학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순전 제가 번 돈으로 다니고 있으니 마음 놓으시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아니라며 조용히 열심히 회사 일만 하면 될 것이지 돈 들어가며 대학원 다니면서 밤 늦게 오게 되고 좋은 일 하나 없다시네요. 돈 아깝다시며 지금 당장 그만 다니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다니라고 했어. 주희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니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어머니, 시숙은 대학원 졸업하실 때 자랑스럽다시며 우리 온 식구들 모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대학원 졸업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형님이 번 돈으로 대학원에 다니니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다녀도 아까워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제가 설마 하니 시숙님처럼 논문 통과 안 돼서 7년 동안이나 졸업 못할까 봐서요? 아니면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신 거세요? 백수인 시숙님처럼 7년 동안 졸업 못할까 봐 걱정이시라면 걱정 놓으셔도 되네요. 머리 나쁜 어머니 안 닮았으니 됐고요.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시면 그런 며느리 안 보시면 되세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학비되고 다닌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하고 홧김에 쏘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애미한테 말대꾸한다고 욕하셨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혼자 다 쓰려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시엄니 닮아서 7년 동안이나 대학원 다녔다는 말도 네 시숙네한테 다 말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는 집구석 싫어요. 안 보고 살자고요 했습니다. 울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가 번 돈도 네 돈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다라고 못 박으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모양 부린 것도 얄밉고 돈 벌어서 내 몸에 쓴 것도 아깝고 당신 아들이 며느리 강의 받을 때 저녁에 애들 챙기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저 안 보고 살면 되세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말고요. 저도 어머니 뵈러 안 가렵니다. 어머님 아드님만 보고 쭉 사세요.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부터 시댁에 남편만 갑니다.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일하기 싫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서도 머리도 나빠서 논문 통과 안 되니 바쁜 남편 불러대서 논문 정리 부탁하고 어찌어찌 해서 겨우 논문이 7년 만에 통과돼서 졸업했어요. 별 자랑스럽지도 않을 졸업식에 참석하자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연차를 내고서라도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도 했습니다. 백수라서 큰동서가 학비 다 대줬고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백수인데도 대학원 졸업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큰동서 말 들어보니 그 흔한 장학금 한 번 안 받았고 고스란히 큰동서가 번 돈으로 학비 대줬고요. 시어머니 학비 한 번 대준 적 없었다네요. 시어머니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대학원 학비 대주냐고요? 시어머니는 계좌에 적어도 현금으로 몇 억 이상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인데 자가 운전도 안 하시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교회 헌금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통 크게 하시죠. 형님 말 들어보니 시숙이 백수로 있으면서도 시어머니가 형님 모르게 시숙에게 돈 지어주셨고요. 시숙이 주식하다 카드 빚져서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너네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1,0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 그래서 형님이 전 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무슨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니까 네 남편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이냐 아니? 얼추 1억이 다 되어간다. 맨날 나만 보면 니네들은 돈 타령이니? 네 남편이 나한테 빌려간 돈인데 왜 모른 척 하는 거니?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형님한테 되려 1억 갚으라고 하셨답니다. 네 남편이 빌려간 돈이면 네가 빌려간 돈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왜 돈 빌려가 놓고 모른 척 하냐고 윽박 지르시더랍니다. 형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뒤로 용돈 지어주면서 그 돈 며느리한테 받으시려고요? 시숙이 주식한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몰래 빌린 돈과 용돈으로 지어주던 돈을 형님한테 다 갚으란 식이니 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천하의 논팽이 밥충이 어머니 아들 반품할 테니 헤쳐먹고 잘 사세요 하고 이혼선언 하셨어요. 그런다고 시숙이 바로 이혼해줄 리 만무하죠. 그 뒤로 형님은 시댁 출입도 안 하고 친정엄마 애들 봐주시라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시숙 밥도 안 해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니 자진해서 가방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 밥 얻어먹고 그 나이에 용돈 쳐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나 시아버지 추도식 때도 추석이나 설날 때도 두 며느리 안 갑니다. 자기 자식만 끼고 살고 싶은 시어머니 원한 대로 해드리고 저희도 저희대로 안 보고 사니 이런 꼴 저런 꼴 안 듣고 안 보니 스트레스는 안 받아서 살 것 같네요. 첫째 며느리는 이혼 요구하고 있어 다 큰아들 밥에 먹이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안 보고 살자고 하며 콧배기도 안 비치니 죽을 마실 겁니다. 오네 안 오네 하시면 저도 형님처럼 이혼 선언하고 남편한테 이혼 요구할 겁니다. 제가 경제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혼 두려울 게 없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앞으로 쭉 밥중이 아들 끼고 살아 좋으실 테고 백수인 시숙도 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며 따신 밥 얻어먹고 살아서 좋고 큰 며느리 형님은 버러지 같은 남편 처분해서 좋고 작은 며느리인 저도 얄미운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서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네요. 울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하는 작은 아드님도 똥차 되면 어머니께 폐기 처분시켜드릴게요. 앞으로 며느리 낯짝 볼 일 없으니 평생 아드님만 끼고 사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점 많은데 응원해주시고 감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언니 사진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 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새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해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만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곤 하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진학했다는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셋째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셋째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물론 셋째 이모보단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럴 참이었어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숙도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와본 이모 집은 겉으론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는데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모던하게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널찍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반쪽을 가릴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놓여져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나 책상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 친구라면서 연하라는데 휘숙이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맘에 별로 안 드는데 죽고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바로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 하트 뿅뿅 칠대어서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 애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애였어요. 거기에다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대학교를 인서울하고 저는 지방대학에 남아있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주었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진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는데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톡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만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희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곤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나쁜 XX야.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니?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나 지금 이모 집 와 있어.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던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들켰네. 응,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좋다.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응, 귀엽지? 며칠 있다 내려가라. 얼굴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 준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걔 XX야.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톡 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종 사촌간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처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계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고해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맞장도 잘 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만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종 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민철이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성심성의껏 봉사든 뭐시든 잘해봐.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서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중상모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작정하고 핸드폰에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뭣도 아니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형편없는 애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고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뒀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사촌 언니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사귄 줄을 진즉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나 사실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미안하다.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도 민철이도 당분간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졸업 후 근 10년 만에 대학 동창회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제 절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희는 오늘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변함없는 내 친구 지희는 정말 괜찮은 남편을 만나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절친이라고 하지만 자주 못 만났습니다. 친구들한테 소식만 전해 들었고요. 물론 지희가 결혼식 할 때는 갔었고 그 뒤론 지희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일이 한때의 추억이나 그저 지나간 시간쯤으로 기억되길 바랐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지휘는 오랜만에 본 나를 어색해 했어요. 아직 마음 한켠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여서 저도 불편했습니다. 그런 지휘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게 되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동창회 다녀와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앉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똘똘 뭉쳐 다녔던 5인방 절친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양한데도 한 가지 공통점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과 문학을 좋아하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5인방 친구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미팅을 나가더라도 5인방 친구들한테 공지하고 나갔고요.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나갔어요. 그래서 개인 미팅은 손절했고 거의 다 단체 미팅이 들어왔죠. 하지만 미팅은 거의 안 했어요. 선배 언니들이 사정사정해서 5인방 미팅 조선해달라고 부탁받아서 몇 번 한 기억밖에 없네요. 친구들 성향 자체가 가볍게 만나고 재밌게 놀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만남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5인방 친구들은 그 즈음에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많이 다른 면이 있었어요. 저만 빼고 모두 부유한 집 찾아드렸는데도 사치와 치장엔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 흔한 클럽에도 관심 없는 애들이었어요. 남자친구 사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들 한결같이 독신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 지희는 특히나 조용하고 가장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5인방에서는 말도 잘하고 수다도 잘 떠는 친구이지만 5인방 이후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SNS뿐만 아니라 카페도 그 어떤 것에도 5인방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4학년이 되자마자 졸업 논문을 팀별로 써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교와 지도교수의 지도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초안을 담당하고 세부적인 주제들은 각자 주어진 대로 연구해서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안과 연구 주제를 모두 제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사정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좋지 않아서 취업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 걱정 별로 안 하는 운 좋은 애들이었어요. 전문 자격사 시험 1차 준비 중이었습니다. 전 일찌감치 5인방 친구들한테 초안 작성해서 주고 알아서 각자 주제별 연구 과제를 취합해서 지도교수에게 중간점검 전 미팅에서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열공하던 때라 5인방 친구들이 일부러 공부하라고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었죠. 그리고 중간에 오전 강의가 끝나고 주제별 논문 정리한 걸 최종 취합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5인방 친구들 중에 한 선배가 현재 대학원생이면서 조교로 있어서 코칭 받을 겸 해서 부탁해서 왔더군요. 나만 빼고 다 구면이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선배를 깍듯하게 대했고 참 친절하게도 이것저것 코칭 해주더라고요. 저는 미팅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빠져나왔고 그런 후 애들과 오다 가다 몇 번 마주친 것 같기도 한데 그때마다 지휘가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해서 물어보니 그 선배를 지휘가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후 1차 시험을 치른 날 5인방 친구들이 뒷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빅뉴스라며 지휘에 관해서 지휘 앞에서 서로 앞다퉈가며 얘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5인방 중에 누굴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은 지휘가 처음이었어요. 콧대 높은 지휘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다니 참 반가운 일이었죠. 그 사람은 5인방 친구 중 하나인 수연이의 서클 선배인데 논문 코칭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축제 때 수연이의 서클 부스에서 처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했다고 지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도 잘하면서 말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그 선배를 지켜봤지만 좋은 사람 같다며 지희랑 진지하게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었죠. 지희는 그 선배와 사귀고 싶은데 그 선배 앞에만 가면 바보같이 말도 안 나오고 떨린다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내에서 처박혀 있는 동안에 수연이의 도움으로 5인방 친구들과 그 선배 연구실에도 몇 번 찾아갔었고 서클 모임에도 함께 나갔었고 카페에서도 함께 만나기도 했다네요. 저는 그러지 말고 수연이를 통해서 소개팅처럼 정식으로 둘만 만나라고 했는데 지희는 너무 쑥스럽고 바보 같아서 그 선배가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냐고 하면서 어느 정도 친해질 때까지 함께 만나면서 둘 사이를 서포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논문 준비 때문에 스터디실로 몇 번 그 선배를 초대해서 코칭받고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했었는데 이 바보 같은 친구 지희는 정말 쑥맥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었던 거죠. 5인방 친구들이 그릴 코치를 해도 그 선배 앞에서는 완전 이쁜 척만 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어필이 하나도 안 되고 5인방 다른 친구들하고만 더욱 친해질 뿐이죠. 졸업 논문 중간 점검에서 다행히 1차 통과된 후에 지희가 그 선배를 불러서 감사의 의미로 밥 한 끼 사자고 했어요. 수연이가 전화했더니 친구 5명에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그 선배 친구들도 숫자 맞춰서 부른다고 해서 미팅 아닌 미팅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와 그 선배 친구들은 모두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요. 매너도 좋고요. 왜 지희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한때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려고도 했다고 하더군요. 암튼 지희 때문에 분위기 맞춰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는 진전이 없어 보였어요. 5인방과는 점점 친해지고 익숙해진 느낌인데 둘 사이는 따로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준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만남에서 빠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으로 그 선배가 찾아왔어요. 오후 늦게 찾아와서 밥 사준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밥 얻어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매일 아침 7시에 톡이 왔어요. 굿모닝 인사였죠. 그리고 한가할 때 전화해달라고 하고 대놓고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자에 거절했을 겁니다. 거기다 수연이 서클 선배여서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와 사귀고 싶다고 했고 지희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었다고 고백하더군요. 지희에게는 최대한 자기가 잘 말해서 친구 간의 우정이 금가지 않도록 해보겠노라고 사귀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차단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쯤에 1차 시험도 떨어져서 공부에 의욕도 땅에 떨어져서
도서관에 나오지 않아서 볼 일도 없었지만 강의실로 여러 번 찾아왔었지만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희는 자기를 찾아오는 줄 착각하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지희한테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채 지나가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포기를 몰랐어요. 수연이한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하는 수 없이 수연이가 지희한테 그동안 그 선배가 우리랑 만나준 건 저 때문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충격받았는지 지희는 그때부터 저를 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전 지희한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조금도 없다. 그런데 왜 날 자꾸 멀리하느냐고 오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냥 놔두랍니다.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래요. 그 선배는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내 허락도 없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매우 황당했었네요. 고쳐야 할 것 같으니까 바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 선배가 싫었습니다. 내 친구랑 이상하게 꼬이게 만든 그 선배가 너무 불쾌해서 매우 냉정하게 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는데도 지희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점도 있긴 했지만 이성적으로도 끌리진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감으로는 더더욱 그랬죠. 5인방 친구들하고 이미 친해져서 스스럼 없이 안면 트고 다녔지만 내 허락도 없이 지희한테 수연이를 통해서 저를 공식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한 말이 너무 괘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쫓아다니는 그 선배를 보고 엄청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었죠. 그동안 수연이 서클 선배이고 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참고 잘 대해준 것 뿐인데 이제는 구역질 나도록 싫다고 꼭 말을 해야 하는 멍청이냐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다 함부로 결혼 말을 꺼내느냐고 네 주제에 맞는 인간 찾아봐라 했었네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선배한테 그렇게 충격을 주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밤늦은 시간에 집 앞에까지 와서 불러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니까 한 번만 보자고 했어요.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길래 계속 버릇될까봐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설마 하고 내다봤어 했는데 더 이상 전화도 안 와서 갔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서 저희 집 배를 누르고 119 불렀지만 이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선배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만이라도 호기심이라도 내다봤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술이 취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설마 하니 그럴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발신 기록이 모두 수십 건의 제 전화번호였던 거죠. 못 이긴 척하고 전화 받고 나가봤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었죠. 경찰 조서를 쓰는데 정말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과 심장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집 앞에만 나가면 쓰러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지희하고도 더욱 멀어졌고요. 5인방 친구 중에 지희만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절교 선언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지희가 절교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희는 영원한 내 친구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